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재 확진자가 23명입니다. 2번 환자가 어제 퇴원했고요. 1번 환자는 곧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막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자 3명을 입건하면서 악의적인 유포자는 구속 수사까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KBS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유튜브 컨텐츠 상위 100개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클릭을 부르기 위해 영상을 조작한 내용들,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과 함께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서로 소통하자,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는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핫소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과 정태원 변호사의 발언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총선, 오늘로 딱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로는 출마와 불출마, 탈당과 신당 합류가 연이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소식 딱 5분이면 정리됩니다. 오창석의 5분당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모바일 앱 콩으로 또는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주소는 KBS 1라디오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궁금한 점,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속 인터뷰에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마스크하기 잊지 마시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1339 또는 다산 콜센터 지역번호 누르고 120입니다. 120. 네, 오늘도 7시까지 모두 함께 달려보실까요? 출발!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오늘 아침 4명이 추가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18번 확진자까지 전했는데요. 네. 일단 그 어제 발표된 19번 확진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6살 한국인이고요. 송파구에 거주 중입니다. 네. 17번 환자와 같이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 사람이고요. 네. 역시 이 싱가포르에서 해당 컨퍼런스에 확진자가 있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동시에 나왔는데 일단 20번 확진자는 41살 한국인 여성이고요. 15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2차 감염 사례이고요. 네. 그리고 22번 확진자는 46살 한국인 남성으로 1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역시 2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태국 여행 이후에 감염됐던 16번 확진자는 어제 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네. 오늘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빠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1번 확진자는 59살 한국인 여성이고요. 6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 6번 확진자가 3번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이 됐으니까 21번 확진자는 3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23번 확진자는 58세 중국인 여성이고요. 지난달 23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이 보건소 조사에서 발열이 확인돼서 검사를 시행했고요. 양성으로 확인돼서 옮겨졌습니다. 이 보건당국은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부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그 확진자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요. 뭐 그런 경우에 현재 확진자는 거의 없다. 네, 없다. 지금까지는 관리 중에 네. 나온 사례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GS 홈쇼핑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본사가 폐쇄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방송이 중단되는 흔치 않은 일이 그렇죠. 네, 벌어졌습니다. GS 홈쇼핑이 TV 채널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GS 홈쇼핑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GS 홈쇼핑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이 내일 모레 오전 6시까지 직장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회사 문을 닫고 이 소독과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직원들은 그 사이 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급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한 발 늦은 조치여서 비판이 좀 있었는데요. 이 GS 홈쇼핑 직원은 어제 저녁 이 확진 판정을 받은 20번 확진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5번 확진자의 가족으로부터 15번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이 이루어진 분이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지난달 30일까지 본사에 출근을 했고 뭐 이후에는 좀 열이 나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신종 코로나 환자로 확진이 된 것이죠. 근데 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상 출근을 시켜가지고 아이고, 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더욱이 불과 어제까지 이 본사 안에 있는 이 사내 어린이집도 운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그래도 이 앞서서 회사 측은 확진자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이 부서원들에 대해서는 뭐 14일간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 뭐 나름의 조치는 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홈쇼핑 방송국이 일시 폐쇄가 됨으로써 방송은 생방송 대신 재방송으로 대체가 되고요.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출근하지 않게 됩니다.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소식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예정이 없는 만남을 가졌다. 이런 보도도 아주 눈길을 끕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서울 고검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이 마련이 됐는데요. 네네. 이 대변인실 마련을 뭐 기념하고자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이 대변인실 개소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 마을에 갔으면 옆 마을에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다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다. 이렇게 만남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총장을 대검에서 만나고 이어서 고검으로 와서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 두 사람은 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대검 구본선 차장검사,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등 이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3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 수사구조 개혁 작업과 관련해서 협조와 소통을 당부했고요. 이 서울고검청사에 또 법무부 대변인실을 마련해줘서 뭐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특히 이 추미애 장관은 뭐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많지 않겠냐라면서 뭐 서로 소통해 나가자라는 말을 했고 윤석열 총장도 공감했다라고 하는데. 가장 좀 관심을 모았던 이 청와대 관련 수사 및 이 관련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네,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급이 있어도 뭐 기자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겠어요. 네, 있었다라고만 얘기하면은 기자들도 그 자리에서 가진 않겠죠. 네.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재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뭐 지금 뭐 여론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추미애 장관에게 우호적인 네네. 그런 뜻을 표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고검 대변인실 개소식에서 이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과 관련된 의혹, 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미국도 1회 공판 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가 된다. 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또 그것이 개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법무부가 이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스스로 깬다는 건 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도 공소장을 미리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법무부 관계자들이 공소장 비공개를 우려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공소장 비공개가 옳고 또 지켜져야 함에도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그 오늘 있었던 법원 정기 인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네. 이 재판은 이제 딴 판사가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또 검사들이 재판 중에 송인권 부장판사를 상대로 해서 격한어조로 저항하는 모습을 많이 연출했는데 네네. 일단 검찰은 송인권 판사가 유임됐을 때는 기피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심리를 하고 있는 차문호 부장판사 이번 정기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말이죠. 네. 김경수 도지사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재판 정황을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드루킹이 이제 주관한 킹크랩 시연 자리에 있었다. 김경수 네. 도지사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판단을 좀 미뤘는데 그 차문호 판사가 그대로 또 이제 판결을 맡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이석연 부위원장을 비판했는데 그래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갈등 전선이 형성됐나요? 네, 이석연 이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요새 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어제도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 황교안 대표의 출마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이 공관위 회의를 두고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죠. 회의를 두고 이 황교안 일병 구학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가 이 공관위의 1호 전략 공천이 돼야 한다라고 언론 앞에서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황교안 대표가 오늘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공관위원들이 공관위 회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인데요. 이 황교안 대표는 이 공관위에서 뭐 모든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 본인의 문제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 통합을 위해서 큰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시기를 판단해서 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황교안 대표는 이 공관위 출범 이후에 본인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 본인의 거취도 이 공관위에서 결정 내리는 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 황교안 대표가 종로가 아닌 이 타 지역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이 황교안 대표에게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이렇게 도발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자, 범보수 진영이 참여하는 통합신당 추진위원회, 통합신당 준비위원회 네네. 오늘 출범했네요. 네, 맞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오늘 발족을 했는데 이 박형준 이 혁통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1월 중순 혁통위가 출범한 이래 뭐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통합신당 열차가 궤도에 올랐다라면서 이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유일한 범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현주 대표, 이 장기표 국민의 소리당 창당위원장, 박형준 혁통위원장 등을 선임을 했는데요. 새로운 보수당이 빠졌죠. 새로운 보수당 정병국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 논의가 일단락된 뒤에 본격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박형준 위원장은 이 통합신당의 새로운 당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통합신당 준비위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편 이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재건위원장의 만남은 이번 주 내에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형준 위원장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문제들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150만 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는데 네.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어요. 네,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 넘으면은 뭐 그 직을 상실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네, 그 시장직. 선출직이 네, 예. 상실이 됩니다. 예. 근데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은수미 시장이 그 1년 동안 이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서 정치인의 책무 그리고 공정성 첨령성에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가량 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서 이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러나 은수미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찾아왔고 이 자원봉사자에게 뭐 운전을 맡겼던 것이지 뭐 코마 트레이드라는 업체는 뭐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뭐 그것은 올곧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면서 이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3심까지 가는 모양이죠? 네,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졌던 윤모 씨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네요. 네, 오늘 오전 이 수원지법에서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박모 씨의 집에서 13살 딸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윤 씨는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억울한 옥살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이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오늘 그 첫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한 이 재심 청구인 윤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라며 무죄를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또 명예를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부는 이 윤 씨 앞에서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서 장기간 복역하신 건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끼고 있다라며 사과를 했는데요. 네. 이미 검찰은 윤 씨가 무죄일 것이란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했고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윤 씨에게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윤 씨는 이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다시 만나서 이 30년 전의 판사는 언론통닭 느낌이었는데 오늘 본 판사는 현명한 것 같다라면서 예. 당시 판사님들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년을 옥살이를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교통정보센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사고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입니다. 서운 분기점 일산 방면으로 나가는 진출로 1, 2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3시대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까지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부천부터 서운 분기점까지 3km 막히고 있습니다. 서운 분기점에서 일산 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주변 국도로 우회를 하시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둔대 분기점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고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가는 길 교통량이 많아서 군포에서 둔대 분기점, 월곶 분기점 일대에서 서행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서하남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의 영향으로 정체가 되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도 장성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승용차 사고를 수습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피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뽑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이변의 연속입니다. 첫 관문은 아이오와 코커스. 미국 대선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것이니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민주당 예비 후보 중에 예상을 깨고 30대 신인 정치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라는 그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지금 깜짝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고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그 바이든 전 부통령이 4위에 그치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전 시장이 1위를 차지한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깜짝 뉴스로 좀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 외우기 쉽네요. 부틴하고 네. 부치지 많이 받는. 예.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Step by step.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는 모두 23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2번 환자가 완치돼서 어제 퇴원했고 1번 환자 6시 이후 퇴원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진행 양상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2번 환자의 주치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국내 상황을 봤을 때 2월 중순까지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입원해서 격리된 확진자들은 퇴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국내 상황을 봤을 때 네. 적어도 한 2월 중순까지는 네. 상당히 이제 적자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메르스 이후에 보건 체계도 많이 강화가 됐고 그때 교훈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차분하고 담당하게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고 상당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네. 우리나라 우수한 보건 의료 체계를 믿고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확진 환자가 한 명 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이분도 이제 진단 당시 예. 증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상태였고요. 지금도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예. 이제 바이러스 특별한 치료 없이 바이러스 배출 여부만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라젠 사건 수사팀에 검사 인력을 보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신라젠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팀을 보강하는 시점이 왜 지금인 것인가? 관련해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소환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나오는 인물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단순히 정황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정치적으로 소환된 사건이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2015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연구소 개소식을 하는데 부산대에서 열린 2015년에 가서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시 신라젠의 그 최대 주주 중 한 사람인 밸류어블 인베스트 코리아의 이철이라고 하는 분이 유시민 전 장관과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여권 관련된 정치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검사가 추가로 투입이 되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거죠. 이제 그걸 좀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그 제기됐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근거가 이제 충분한 일단 그 의혹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등장인물들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정황만 가지고. 예, 정황. 신라젠 관련해서 등장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사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방향은 좋다. 하지만 국회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논란에 덜 휩싸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떤 범위에서 아주 정교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너무 많은 것이 공개되면은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된다. 그리고 재판도 받기 전에 언론에서 추 장관님의 방향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절차를 좀 여론도 좀 수렴해서 어느 정도 어떤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회에 제출하는 문건입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좀 있었더라면은 그 추미애 장관께서 그 의도하신 그 좋은 취지가 이렇게 그냥 논란에 덜 휩싸였을 텐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 드려야죠. 그러나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했느냐 이에 대해서 정태원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직자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은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추 장관님의 얘기는 우리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요. 또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대에 관한 법률 또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이미 기소가 된 사건 특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공직자들이 관여된 사건에 관한 공소장이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법률가로 볼 때는 헌법과 재반 법률을 다 위반하신 그런 결정이 아니신가 싶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이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지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신 걸로 보이고. 김용민 라이브.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둔 새정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3당 통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당이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만 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마이너스 안철수라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글쎄요. 어제 유성엽 우리 대한신당 통합추진위원장과 손학규 대표가 만나고 또 곧 이어서 손학규 대표는 자당 내의 박주선 의원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성엽, 박주선 회동이 있으니까 결정되겠지만은 아마 통합을 위해서 급속도로 진전되는 건 사실이고 이제 통합 추진 위원들이 구성되면은 대한신당, 바른미래, 평화당, 민주평화당까지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까지. 그렇죠. 안철수가 지금 현재 호남에서나 전국적으로 그렇게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마이너스 안철수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Me, but you love me and I love you. Oh oh oh. Whoa, oh oh. 난 너만 손뼉 치면 돼, baby. 온 세상이 한테 그런 내가 웃는 이유. Oh oh oh. Whoa, oh oh. 난 너만 내 편이면 돼. 1, 2, 3. 나만 달달달 볶아 실수도 잘못처럼 세상 모두가 입에 망치 때려 날 모처럼 구멍투성인 맘 눈물만 새
웃으면 안 돼 난 왜 사람 싫어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 내가 싫을 땐 왜 수천 수만 가지냐고 전부 내 탓이라고 소리치네 내 입을 막는 골키퍼스 꼴 보기 싫대 나만 싫어해 다 나만 미워해 다 손가락질해 네가 없으면 난 미칠 것 같아 Everybody hates me but you love me and I lov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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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 손뼉치면 돼 baby 온 세상이 앞에 그런 내가 오는 이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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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 내 편이면 나는 쥐구멍에 비친 단 하나의 별 슬픔 나누고는 싶지만 단 나의 것 넌 그냥 웃어 주기만 하고 숨어 세상 가장 큰 방패 뒤에 머물러 행복만 품어 이런 비호감 공공의 적이 나와 숨만 쉬면 논란 공공의 검이 나와 도마 위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너 취향 하나 참 죽이는 너 나만 뭐라 해 나 살로 겨냥해 사라지길 바래 네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Everybody hates me but you love me and I lov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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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 손뼉치면 돼 baby 온 세상이 앞에 그런 내가 오는 이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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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 내 편이면 내 편이면 돼 그렇게 미워요? 저를 사랑해줘요. 내 사랑한다 널 미워한다 내 사랑한다 널 미워한다 내 사랑한다 널 미워한다 Love and hate 둘 다 고맙지 뭐 Everybody hates me but you love me and I lov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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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 손뼉치면 돼 baby 온 세상이 앞에 그런 내가 오는 이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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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 내 편이면 내 편이면 돼 네, 에픽하이의 Don't Hate Me 들으셨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7559번 쓰시는 분, 국민의 알 권리가 한 개인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주면 국회의원들이 공개하니 문제죠. 그 공소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생활기록부마저 공개하는 국회의원을 믿는 게 웃긴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1234번 쓰시는 분, 대전 논산에서는 김용민 라이브를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용수처장님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논산 다 와서는요, KBS 전주방송 총국 1라디오 96.9, 예, 모악산에서 쏘는 방송인데 96.9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대전 지역은, 네, 저희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요. 네. 그래요. 그 전주에서 옥천을 오가신다고요. 예. 전주권 그 모악산이 굉장히 그 높은 산이고요. 또 높은 출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충청권 공주까지는 뭐 그런 대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96.9로 맞춰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로 국내 확진자가 23명이 됐고요. 2번 환자는 퇴원, 1번 환자는 또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중국 확진자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언제쯤 꺾일 것인지,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 모두 모아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바쁘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다녀왔었고요. 그래서 그 메르스 때 주로 이제 중소병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가 좀 많이 도와드렸었거든요. 중소병원.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내려가서 메르스 상황 때 어떻게 했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러 다녀왔습니다. 네. 자, 어제 3명, 오늘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하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한 분 빼놓고 우한에서 오신 분 한 분 빼놓고는 다 이제 뭐 가족들이라든지 이미 접촉 여부가 확인된 분들이어가지고요. 네네. 일단은 뭐 발병 자체가 예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문제 없이 또 진단되고 또한 격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통제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란 거죠, 한 분 빼고.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23번째 그분도 우한에서 와서 이분이 이제 단순 관광객이어서 아마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소재 확인되면서 증상 유무 확인하고 그리고 검사 들어가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아니라 태국입니다. 태국입니까? 태국하고 싱가포르. 예. 태국하고 베트남은 아니고. 예. 예. 태국하고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지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예상의 국가에서도 환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제 이런 진단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일단 좀 의심되는 환자들을 잘 확인해야 되니까 의료기관들의 역할이라는 책임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의료기관들이 그런 부분을 잘 감당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건지에 대한 그런 좀 지원책이라는 이런 게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래야지 병원들이 이제 어떻든 그런 환자를 잘 골라내줘서 앞으로 이제 혹시나 지역사회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촉발되는 요소들을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2번 환자가 퇴원했고 오늘 1번 환자가 저녁에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치가 됐는지 또 궁금하고요.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 무사히 퇴원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퇴원 절차 그리고 앞으로 따로 관리를 또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퇴원 기준 자체는 증상이 이미 좋아지고 나서 네.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연속으로 이제 2번 24시간 간격으로 해서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된 것을 확인하고 퇴원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도 일단은 이제 증상이 새로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방역 당국이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퇴원하신 분이 재발하거나 이랬던 분들은 거의 없어서 네. 아마 큰 문제 없이 회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직 격리 중인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환자마다 좀 상태가 달라서 네.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이미 회복기에 들어가 있다는 환자들도 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폐렴이 발생해서 좀 고생했던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일단 뭐 최근 진단된 분은 제가 이제 잘 뭐 얘기 들은 게 없고 일단은 이제 처음에 있었던 환자분 중에 조금 폐렴 심했던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든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 키트가 내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지정 병원 50여 곳에 공급된다고 하는데 진단 키트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지 또 사용의 우선순위나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진단 시약 공급과 더불어서 사례 정의가 내일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은 예전에 이제 중국 전체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진단을 했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이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 검사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사의 재량권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지난번 16번 환자라는 12번 환자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좀 의사의 재량권을 확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K77245521 이 계정 쓰시는 분이요. 잠복기 없이 하루 만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정보들을 보게 되면 잠복기가 하루 이틀에서 최장 12.5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좀 빨리 증상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요. 잠복기가 참 무서운데 멀쩡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또 발열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일 텐데요. 예. 자, 일본에서는 3,700명이 탑승한 대형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서 말이죠. 비상이 걸렸고요. 이 선박에 우리 국민 9명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수님? 저도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이제. 예. 일본도 저도 뉴스를 보고밖에 확인을 못 하는데 이미 이제 20여 명 확진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아마 추가 환자가 더 나올 겁니다. 이게 배라는 게 지금 거의 3천여 명이 있는 데다가 2주 정도 선내에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게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고. 예, 이런 감염병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 아주 취약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발병자들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한 이제 발병되지 않았지만 이제 노출력이 대부분 있는 거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발원지를 할 수 있는 중국 우한의 사망률은 4.9%,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 전체 사망률은 3.1%. 하지만 후베이성 말고 중국의 다른 지역 사망률은 0.16%에 불과하다. 이런 중국 당국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 치사율은 0.3에서 0.6%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은 0%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직까지 중증 환자도 없는 상태인데다가 일단은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한 내에서의 사망률이 높다는 거는 네. 우한이 의료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쉽지 않은 상태. 또한 이제 확진되는 환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진단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우한 외의 지역은 의료적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사망률이 낮은 것 같아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한의 사례를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혹시나 지역사회 감염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그 확산되는 숫자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건가, 이런 계획들이 잘 짜져 있어야 혹시라도 지역사회 내 유행이 시작됐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하겠습니다. 7970번 쓰시는 분, 잠복기에도 치료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잠복기 때는 증상이 없어서 그런 분이 환자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네네네. 예. 자기가 알아서 치료 회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확진이 인지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 감염 상태로 아무 증상 없이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그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강한 분들이 일부도 있거든요. 네네. 심지어 메르스 때도 아무 증상 없이 회복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이 아주 가볍게 회복되거나 아니면 일부는 무증상 상태에서 회복되는 분들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님이요. 일본은 우리보다 검역 시스템이 허술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아닌 일본으로 드나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본은 검역 시스템, 우리는 굉장히 촘촘해 보이는데, 일본도 믿어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의 검역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일본은 장점이라고 하면 의료기관들 자체에서
환자들을 잘 선별해내는 능력들이나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진단된 환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병원 안에서 의심하고 또 진단해서 확인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의 부분들은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되게 그 차분하시잖아요.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다음에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아주 잘 따르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어서 예. 일본이 방역할 때 가장 좋은 부분들은 국민의 협조가 상당히 잘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이 만들어내는 최대 감염자 수가 3.6명까지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거 뭐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도 높아진 수치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스가 자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3에서 한 4 정도 얘기가 나오고 네네. 메르스는 지역사회 내에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0.5,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사스와 육박하는 수준의 전염력이 생각이 되는데요. 전염력에 대한 통계는 사실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한의 상태가 상당히 나쁘고 환자 수가 많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노출되는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전파가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계속 변동이 될 거고요. 이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역의 방법들이 동원돼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게 그 각 국가의 노력하는 측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발생수를 보게 되면 2차, 3차 감염자 수가 아직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뭐 기초재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 1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서든 그런 기초재생산 지수가 낮아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역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게 그 나라의 어쩌면 그 방역의 이제 능력 또는 이제 그런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7033번 쓰시는 분은요. 유행성 독감보다 사망률은 더 낮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오셨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독감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독감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나라도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사망자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적게는 한 700~800명, 많게는 한 2,000명까지 사망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인플루엔자가 단기간에 발생하는 질병으로서는 상당히 사망자가 높은 거여서 그러니까 어떻든 매년 우리는 겨울마다 그런 재난을 겪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새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가 이제 인플루엔자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지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뾰족한 약이 없고 백신 만들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망자들의 나이, 성별에 차이가 있나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물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중국 내에서 남자가 더 많이 걸리다 보니까 사망자 중에서도 남자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남자들이 손을 잘 안 씻어서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한다. 뭐 근데 그건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행동 양상, 특히 뭐 일단 남자분들이 야외 활동이 많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제 결정되는 요소로 생각은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노령 환자에서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돼 있고 일부 젊은 분들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반적인 사망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이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조심스럽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수습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또 그렇게 된다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종료 선언을 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사실 종료라고 말을 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네. 예. 종료에게는 끝내기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예. 전파되어 있는 지역들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황이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에서 오신 우리나라 분 사례나 태국에서 온 사례들을 보게 되면 중국 인근에 있는 국가들도 이제 정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네네네. 게다가 이제 지금 발생한 것 훨씬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네. 이제 그런 국가에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국가는 완전히 이제 그게 토착화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예측을 하기는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언제쯤 끝나나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계셔서 말이죠. K75466540 이 계정 쓰시는 분
수습이 아니라 적응이 아닐까요? 내년엔 또 다른 변종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또 물어오셨네요. 네, 현명한 대답이십니다.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매번 강조해 주시지만 다시 한번 꼭 지켜야 할 행동 수칙 알려주신다면요. 감염병은 개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감염병 정보에 대한 것도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위험에 처했지 않나에 대한 평가를 본인 스스로도 하고 계셔야 되고 일단은 그런 정보 습득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의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의료 실력, 방역의 실력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대해 주시고 또 충분히 협조해 주시면 또 잘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속 인터뷰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6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KBS